오늘은 환율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난번에는 제가 금리는 무엇인가 해서 한번 했었고요. 그때도 소장님이 뒤에 미니 강연이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되게 부담스러워 했는데 오늘 또 계세요. 저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VFC라는 종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이제 자산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 공부방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많이 부담스럽고요. 특히나 소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교수님한테 무슨 체크 받는 것 같아서요. 제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 환율의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만 오늘 알아가신다고 하면 이 시간 발제는 한 90% 이상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거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저 얘기만 해도 한 몇 시간씩 얘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다들 체감으로 느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 환율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만 제대로 알고 가신다, 이해를 하고 가신다 그러면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뭐 이렇게 실없는 농담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대신에 이제 할 때마다 좀 호응은 하다못해 이 방청객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그래서 좀 저희 공부방 오시는 분들 보시면 좀 이렇게 딱딱하세요. 그러니까 주제도 경제다 보니 되게 좀 심각하시고 딱딱하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편안하게 이제 팔짱 같은 거 이렇게 좀 푸시고 그냥 뒤로 이렇게 쭉 기대서 그냥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방을 작년 7월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돼 가는데 저도 아직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공부방 나와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공부방에 와가지고 뭐 재테크나 아니면 투자 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공부방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경제 지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경제를 보는 눈이 생기니까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 이건데 저는 보통 제 고객분들한테 이런 걸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 때 칼 같은 걸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칼의 목적이나 용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누구 손에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요리사 손에 있으면 이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인데 강도나 이런 흉악범들한테 있으면 이게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나 현상들도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선과 악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방에 모여서 공부하는 목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실제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케어하고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얻고 싶다 그러시면 아마 크게 만족하실 만한 시간 아니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환율이 이런 거구나 라고 환율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 교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화폐다 보니 이걸 그냥 일반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물건들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 물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품이다. 내가 돈 주고 사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상품을 살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 상품이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흔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거든요. 달러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어려운 책에는 뭐 사용가치, 교환가치 해가지고 화폐는 교환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이 안 되고 그거 다 치우고요. 그냥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환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이제 환율은 기축통화다라는 게 큰 이유거든요. 기축통화라는 말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경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1944년, 44년 2차 세계 대전 끝날 때쯤 이제 각국이 미국 브레튼 우즈에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야, 앞으로 우리
교역할 때는 그냥 달러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브레튼 우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 그러면 또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요. 그건 아까 저희 방장님께서 홍보하셨듯이 다음 주 수요일에 경제사 시간에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웬만하면 좀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무공님이 한번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부터 해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 따로 정리해 놓은 경제사를 같이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무역 의존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GDP 대비해서 수출 수입량이 얼마나 되냐 요건데,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높다라고는 알고 계실 거고요. 지난 3년 동안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었어요. 작년에 112%가 그랬고요. 그 전년에 119%인가 뭐 그랬고요. 여튼 3개년 동안 100%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교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를 쓰겠죠. 그래서 이 달러가 우리나라의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상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달러의 그 종류로 보면 지금 제가 4가지 정도 이제 정리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뭐 평균 환율, 명목 환율, 실질 실효 환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 4가지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크게 뭐 경제 기사 보시는데 어려우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와 기축 통화와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화로 달러 살 때 그때 적용되는 환율이 기준 환율이고요. 재정 환율은 내가 달러가 아닌 기축 통화가 아닌 통화를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인데, 은행 가시면 이제 그 환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화 주세요 그러면 엔화로 줍니다. 근데 기본 그 단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고요.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엔화를 사는 거거든요. 내가 엔화나 유로화를 사겠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 수수료 2번 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그냥 잘 모르시는데, 기축 통화가 아닌 통화랑 이제 화폐 그 교환을 할 때는 적용되는 게, 그래서 재정 환율에 2번 적용한다고. 그리고 시장 환율은 시장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고요. 고시 환율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인데, 요것들은 밑에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표 보시면 이게 신문에 자주 나오고, 이거는 지금 매경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은행 가셔도 이런 전광판은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전신화는 그냥 온라인 상으로 송금하고 받을 때고, 현금은 현금 주고 살 때인데, 중요한 건 매매 기준율입니다. 매매 기준율이란 건 은행이 지네가 사온 달러예요. 달러를 얼마 주고 사왔냐? 1달러에 1117원 주고 사왔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달러 사오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30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은행에서 고시하는 고시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 둘 차이, 전신환이 이제 현금으로 살 때보다 조금 더 싸고요. 보시면 제가 은행 가서 그 달러로 바꾼다, 달러 살려고 갔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분명히 매매 기준율이 1117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1117원에 달러를 사왔는데, 제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살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저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37원에 파는 거예요. 20원 수수료 붙여서.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은행에다가 내가 달러를 팔 때는 그거보다 싸게, 지네가 사온 거보다 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행은 돈 장사하는 거죠. 그냥 갖고 오면 수수료 계속 먹고. 그리고 대미 환산율은 다른 말로 미화 환산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환율은 자국 통화 표시가 기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달러에 니네 나라 돈으로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달러 1,100원, 그 일본은 1달러에 100엔, 유럽은 1달러에 몇 유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미 환산율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니네 나라 돈으로 달러가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1원이 달러로 얼마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유로 같은 거 보면 1유로에 1.28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당 환산율은 이게 이제 기준 환율이 되는 겁니다. 1달러에 니네 나라 돈으로 얼마냐. 그래서 보시면 뭐
뭐 위안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19, 뭐 홍콩은 홍콩 달러가 1달러에 7.76 홍콩 달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뭐 환가 요율이나 TC 이런 것들 표현이 돼 있거든요. TC는 트래블러 체크라고 여행자 수표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이고요. 환가 요율은 해외 수표나 어음 같은 거 가져가시면 이제 은행에서 수수료 목록 할인해가지고 이게 돈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 요율이 얼마냐 이게 환가 요율이라서 뭐 그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예,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환율의 제도인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변동, 고정, 달러 페그, 그 다음에 복수통화 바스켓인데요. 변동 환율은 이제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율 제도이고, 고정은 그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화폐들하고 1대1로 다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왜 개발도상국에서 쓰는지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달러 페그제는 페그라는 말이 말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놨잖아요. 미국 달러에다가 자기네 화폐를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얼마라고.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화폐들은 달러에 연동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동이랑 고정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복수통화 바스켓은 2개 이상의 화폐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1달러에 얼마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복수통화 바스켓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한 6개 국가의 화폐를 이제 지네가 가중평균, 그러니까 교역을 많이 하는 교역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평균 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얼마의 가중치를 준다 이건 발표하지 않았는데 뭐 우리나라 거도 한 10% 정도 적용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달러 페그제는 지금 홍콩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그 신문 기사에도 홍콩 그 달러 페그제 때문에 뭐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기사 하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벌써 시간이 반이나 지나가지고 8시 반쯤에 끝나야 이제 소장님이 빨리 강연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인데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게 요건 것 같아요.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 놔가지고요. 많이들 좀 헷갈리세요. 저도 신문 볼 때마다 분명히 같은 기사인데 어떤 건 최저치라고 해놓고 어떤 데는 최고치래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뒤집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튼 그렇습니다. 걔네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환율 상승, 요거는 1달러 1,000원 하던 게 2,000원 됐다. 요거 얘기잖아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강세, 달러 힘이 세진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0원 주면 1달러 줬는데 지금 2,000원 줘야 1달러 주니까 달러 힘이 세진 거고 원화 힘이 약해졌으니까 원화 약세. 그래서 원저라 그러고요. 강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평가절하된 거고요. 달러 가치는 평가절상된 거죠. 반대로 이제 환율 하락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테고, 요거 가지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고정환율 제도를 왜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냐, 요거 설명드리면, 제가 보통 이거 빅맥 지수로 많이 설명드리는데, 빅맥 지수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빅맥 햄버거는 아마 다들 먹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가격이 각 나라별로 얼마냐, 요거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빅맥 지수 가지고 물가 지수나 통화 가치를 평가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이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빅맥 10개 만들었고요. 돈 10달러 찍어낸 거고, 우리나라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빅맥 5개 만들어냈고 5,000원을 찍어냈어요.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빅맥이 1달러일 거고 우리나라는 1,000원일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시장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다 그러면 달러는 고평가된 건가요? 저평가된 건가요? 1달러 1달러 1,000원짜리 물건이 지금 1달러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얘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2,000원 줘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고평가, 반대로 원화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제가 1달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 1달러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우리나라 오면 1달러 2,000원으로 바꿔주니 우리나라에서 빅맥이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빅맥 2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 제가 한국 사람이면 저는 1,000원짜리 빅맥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들고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면 전 1,000원만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면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1달러 2,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환율이. 저는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으니 0.5달러만 벌면 저는 1,000원 버는 거잖아요. 그 말은 똑같은 빅맥인데 이걸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미국 가서 팔면 더 싸잖아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빅맥은 1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빅맥은 0.5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상수지가 향상돼. 또 경상수지 얘기 말씀드리면 또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환율을 공부하실 때는 국제수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수지, 수지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수지는 영어로 하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그러니까 외화가 들어오고 나간, 외화량이 들어온 게 맞냐 나간 게 맞냐 요거 이렇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수지 안에는 이제 경상수지가 있고요, 자본수지가 있고, 준비자산 증감, 뭐 5차 이렇게 해갖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거 그냥 딱 차치하시고 그냥 국제수지 이러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경상수지는 물건을 팔든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내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달러를 벌던가 지출하던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본수지는 그거 말고 그냥 돈만, 외국 채권을 사든 아니면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던 뭐 이런 거 할 때 들어오고 나간 걸 따지는 게 자본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고 관광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많이 쌓이잖아요. 아까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우리 국제 교역할 때 달러 쓰자 이랬으니까 달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역할 때 수월하잖아요. 내 돈에 힘도 실리고. 제가 집에 금이 많아요. 금이 많으면 제가 뭔 말을 해도 먹히잖아요. 그걸 갖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집안 어른들 중에 제일 목소리 센 분이 돈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자기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네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저평가시켜 놓고 수출 늘리고 관광 늘려가지고 달러 모으려고 그 고정환율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밑에 제가 그래서 문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저거 제 옛날에 어디 강연에서 봐가지고 적어놨던 걸 이제 갖고 온 건데, 2011년에 1달러 1,000원이고 100엔이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1달러 2,000원 됐고 100엔이 5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달러가 있고 1,000엔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라 생각하시고 뭐 가지고 투자하시겠어요? 뭐 가지고 투자하시겠어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어차피 둘 다 말씀드릴 거니까. 달러. 10달러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0달러, 내가 이제 10달러 들고 우리나라 투자로 온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들어오니까 1달러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원화로 바꾸면 10,000원이죠. 10,000원을 N으로 바꾸면 1,000엔이잖아요.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2012년이 됐는데 1,000엔을 원화로 바꾸면 5,000원이잖아요. 1,000엔을 원화로 바꾸면 5,000원이고요. 5,000원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산수 안 되시나요? 2.5달러거든요. 저 10달러 시작했잖아요. 근데 2.5달러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근데 제가 1,000엔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1,000엔을 원화로 바꾸면 10,000원이고 10,000원을 달러로 바꾸면 10달러고 10달러를 그대로 가져와서 2012년에 원화로 바꾸면 20,000원이잖아요. 20,000원을 N으로 바꾸면 4,000엔이잖아요. 저 1,000엔 가지고 시작했는데 4,000엔 됐잖아요. 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돈놀이 했잖아요. 돈만 교환하고 교환했는데 저 4배 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을 모르시면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는 2012년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계산해보고 아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되시는데 현실은 안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환율이 추세상 내 디테일하게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못 찍지만 추세상 아 환율이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나는 적어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다음은 예, 환율 결정 요인인데요.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더 안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환율 결정 요인은 보시는 것처럼 기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통화량 뭐 이게 쭈쭈 많은 이거 이외에도 더 많거든요. 많은데 결국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제가 달러도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네,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줄어들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요. 줄어들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교차점들을 요런 요인들 때문에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통화량은 아까 표로 설명드릴까요? 통화량은 우리나라에서 늘린 거랑 외국에서 늘리는 거랑 따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을 지금 5,000원 찍어냈는데 5,000원을 더 찍어냈다고 가정해보면 통화량이 10,000원이니까 빅맥 하나에 2,000원 되겠죠. 그러면 결국 1달러는 2,000원에 거래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돈을 더 찍어낸다? 그러면 환율은 올라갑니다. 돈을 더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내에 있는 달러 양이랑 원화 양이 일정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를 더 찍어낸 거예요. 막 더 찍어내니 달러는 상대적으로 귀해지나요? 흔해지나요? 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돈을 더 찍어냈어요. 10달러 더 찍어냈다고 가정하면 빅맥 하나에 2달러 되잖아요. 그러면 2달러가 1,000원에 거래되는 게 맞잖아요. 빅맥 하나에. 그러면 1달러는 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돈 더 찍어내면 환율은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통화량은 두 개로 나눠서 이해해 보셔야 되고요. 경상수지, 저거는 경상수지 경제성장률 외국인 투자 이렇게 묶어서 그냥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경상수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좋아진다. 그러면 수출 잘 되고 관광 잘 되니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 상대적으로 원화가 귀해지잖아요. 달러는 흔해지고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성장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장사 잘한다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사 잘하니 당연히 외국인 투자들도 몰리겠죠. 얘한테 돈 맡기면 얘가 돈을 잘 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 외국인 투자가 더 많아지고 결국 우리나라로 달러가 몰려오는 겁니다. 달러 갖고 와서 달러 팔고 원화 사서 투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달러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환율은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은 개념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인데요.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질 때 투자하러 들어올까요? 올라갈 때 투자하러 들어올까요? 올라갈 때. 그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1달러 1,000원이었어요. 근데 1달러 1,000원 하다가 이제 내년쯤에 1달러 2,0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대입이 됩니다. 1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들고 있으니까 2,000원으로 바꿔줄 거잖아요. 1,000원 들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난 거예요. 본전됐습니다. 그냥 1,000원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팔라고 딱 갔더니 1,000원 들고 이제 그 뒤에 환율이 1년 지났으니까 1달러 2,000원 됐을 거잖아요. 그럼 나는 1,000원 그대로 있어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였거든요. 1,000원 들고 밖으로 가니까 0.5달러 주는 겁니다. 나 1달러 들고 들어왔는데 0.5달러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낮은 데 있다가 올라가면 안 들어와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해요.
거꾸로 환율이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가면, 그러니까 환율이 대세 하락 정도, 이게 계속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투자로 막 옵니다. 왜냐면 나는 1달러 들고 들어왔더니 2,000원을 줘요. 2달러 들고 2,000원 들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났더니 이제 그냥 철수하자 이렇게 해갖고 빼가려고 봤더니 1달러 1,000원 돼 있어요. 나는 2,000원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2달러를 줘요. 나는 1달러 들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점점 떨어지면 외국인들 막 들어옵니다. 투자로. 있는 사람들은 매수 더 하겠죠. 그래서 환율이 점점 상승기에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 때문에 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재 가격 장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사하시는데 밀가루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밀가루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내가 나가는 돈은 많아질 거잖아요. 우린 국가 단위로 생각해 보셔도 똑같습니다. 갖고 오는 석유나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니 지출해야 되는 달러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많이 나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양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귀해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단기 외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나가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달러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급수단은 다 달러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원화로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달러로 나가니까 결국 달러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렸을 때랑 미국이나 외국에서 올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제가 대입이 돼요. 제가 대입이 되면 미국에 맡기고 싶을까요? 우리나라에 돈 맡기고 싶을까요? 우리나라 이자를 더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 들고 와서 달러 팔고 원화 사가지고 저축하겠죠. 그러니까 달러 유입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겠죠. 양이 많아지니까. 흔해져서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돈들이 이제 글로 몰리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원화 팔고 달러 사서 갈 테니까 달러 양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환율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순상품 교육 조건, 저거는 무슨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수출 한 단위로 수입 몇 단위 할 수 있나? 요건데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수출 하나 해서 몇 개 받아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지수라서 100을 기준으로 그 지수가 100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거래할 때 하나 주고 하나 받아오는 건데 100 이상이 되면 하나 주고 하나 이상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100 이하면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 물건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들을 자기네 그만큼 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달러 유입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경상수지 개선되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순상품 교육 조건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면 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이상 요 정도가 이제 요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이외에도 뭐 부동산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책들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봐보시면 좀 더 도움 되실 것 같고요. 환율 경기 자동 조절 기능은 방금 다 제가 설명드린 걸로 충분히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 환율제를 적용하는 그런 시장에서 외화의 이 수요와 공급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늘어나고 수입은 반대로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점점 좋아지니 달러가 들어오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환율이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떨어지면 반대 역전되는 상황 날 거잖아요. 수익 감소, 경상수지 악화, 다시 달러 공급량이 줄어드니 우리나라에서 달러 귀해져 다시 환율 올라간다. 요게 경기 자동 조정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지난달인가 제가 저기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환율이 경기 조정 기능에 기여하는가 뭐 이렇게 하고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 상태는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발제는 여기 요 정도 하고 마치고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소장님 강연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자 마치겠습니다.